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2살 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죠. 아이는 요즘 부쩍 귀여운 짓을 많이 하며 키우는 맛을 알게 해주네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 앉아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그래서 늘 아이와의 시간이 부족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나 그리워져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사랑스러운 아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해할 텐데 하는 마음에 울적해지죠. 저희 남편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떠났거든요. 남편은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는 그런 남편을 회상하며 그 한스러운 인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착하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곁에는 선한 남편을 이용하려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었죠. 저와 남편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부 미용사로 일하고 남편은 그 맞은편에서 라면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가며 인사하고 퇴근길에도 자주 마주쳤죠. 그러던 남편이 저에게 먼저 호감을 보였네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훤칠한 키에 호감 가는 얼굴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이 선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가게 된 날, 남편이 저에게 미안한 얼굴로 얘기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어머니가 말씀이 좀 센 편이야. 누나들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놀랄까봐 걱정돼. 그래도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줘. 알았어. 나도 진상 손님한테 많이 단려댄 사람이잖아. 걱정하지 마. 그런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안심한 얼굴이더군요. 저도 사실 제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 웬만큼 이상한 사람들은 다 만나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댁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만나보니 제가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외모부터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요. 키는 작았지만 눈매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들도 그런 시어머니를 닮아서 다들 사나운 인상이었네요. 저는 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죠. 아버님은 남편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큰 누나는 1년 전에 결혼했다가 2달 만에 이혼했다더군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구청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고 미혼이었어요. 막내 시누이도 있는데 그 시누이는 해외 취업을 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시댁에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만 계셨죠. 저는 신경 써서 고른 꽃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대뜸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먹지도 못하는 꽃을 뭘 이렇게 많이 사와? 거기다 과일 바구니는 왜? 시장에서 사발을 한 상 더 사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힐 텐데. 너 사치가 심한가 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은주씨 사치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집 온다고 신경 좀 쓴 거죠.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눈을 이기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못 든? 어디 어미 앞에서 여자 편을 들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음에는 시장에서 살게요. 저는 일이 커질까봐 첫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사과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댁 식구들의 면접이 시작됐어요. 큰 시누이가 저를 꼼꼼하게 뜯어보더니 먼저 입을 열더군요. 피부 미용사라고 하던데 월급은 얼마나 돼요? 원래 그런 일이 힘들긴 해도 벌이가 꽤 괜찮다고 하던데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일한 지는 10년 정도 됐어요. 경력이 있어서 벌이는 괜찮은 편이고 오래 일해서 그런지 지금은 딱히 힘들진 않아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걸 물으셨어요. 10년이나 일했으면 모아놓은 돈도 꽤 되겠구나. 아니지. 집에 사고 치는 인간이 있으면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지. 그래, 너는 어떠니? 일한 거 고스란히 모아놨니? 아니면 어디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가족이 있니?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언니가 형부 따라 중국에 가 있어요. 형부가 거기서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올 초에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언니 도와주러 가셨어요. 아마 조카 30살 될 때까지는 거기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다른 가족도 없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처가 식구들 버글거려봐야 우리 아들 힘들기만 하지. 뭐 소용이 있어? 시어머니는 역시 남편 얘기대로 말에 거침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나마 약과였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을 여시더군요. 우시며 치장한 걸 보니 씀씀이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너 모아놓은 돈이 있기나 한 거야. 보다시피 우리 형편이 뻔하다. 너희 집어넣어줄 돈도 없고 예물해줄 돈도 없어. 한마디로 너희가 알아서 결혼해야 된단 말이야. 괜히 개뿔 없으면서 다 해줄 것처럼 입에 말린 소리 나는 못한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하려거든 결혼하고 아니면 지금 헤어져. 어머니,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뭘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았어요. 어머님의 말씀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큰 시누이가 나서더군요. 야, 엄마가 걱정되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요즘 여자들이 좀 영악하냐? 결혼하면서 집 해달라 뭐 해달라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저기, 우리는 그런 거 못 해줘요. 알겠죠? 근데 10년 일했으면 적금이나 예금 들어놓은 것도 꽤 있겠네요? 네,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 경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힘으로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이번에는 둘째 시누이가 갑자기 밝아진 얼굴로 물었어요. 그래요? 얼마나 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알만하는 걸 어떻게 믿어? 요즘 허언증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야? 네? 어떻게 보여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 통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 가면 잔고증명서인가? 뭐 그런 것도 다 해주던데요? 우리 막내 해외 취업 준비할 때 보니까 그런 서류가 다 있더라고요. 그거 떼서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시누이의 물음에 당황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인지 자기 누나를 향해 얼성을 높이더군요. 자배 누나, 그런 억지가 어딨어. 결혼하는데 왜 재산을 보여달래? 그러는 나는 뭐 내세울 거 있어?
네가 집 불도 없으니까 상대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혜원이가 다 처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먼. 어디 누나한테 큰 소리를 내? 저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아가씨, 내일 그 참고 증명서인지 뭔지 좀 가져와 봐요. 아니면 통장을 가져오든지. 내가 그거 확인한 후에 결혼을 허락하든 말든 하려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 말을 듣고 시댁을 나오는 날,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통장까지 인증해야 한다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제가 어이없어 입을 닫고 있자 남편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도대체 엄마랑 누나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마 딴에는 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자기 볼 낯이 없다. 혹시 화난 거야? 그럼 화가 안 나. 내가 왜 자기랑 결혼하려고 내 통장까지 보여드려야 하는 거야? 자기 나한테 팔려오니? 미안해. 근데 우리 어머니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마음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자기가 나를 위해서 좀 양보해 줄 수 없을까? 뭐? 그러니까 인혁 씨 말은 나한테 정말 통장을 들고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란 말이야. 황당한 거 알아. 근데 우리 어머니 고집은 정말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말은 해보겠지만 그러면 자기가 시켰다고 더 미운 털 박힐까 봐 그래. 미우면 마시라 그래. 나도 이런 대접 받으면서 자기랑 결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나이 많은 호랍이 된 기분이야. 어린 처녀 데려오려고 돈 자랑하는 늙은이 같단 말이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우리 집이 심한 거 알고 미안하지만 난 자기랑 헤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데 자기가 좀 이해하고 따라주면 안 될까? 왜 나보고만 이해하려는 거야? 이번엔 어떻게 결혼한다고 쳐? 그럼 앞으로는? 앞으로도 어머님이랑 누나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 어쩔 건데. 그때도 내가 다 이해하고 참아야 돼? 난 자신 없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뭘 다시 생각해? 난 100번 생각해도 헤어지는 건 안 돼. 차라리 나보고 지으라 그래. 저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화도 받지 않고 회사 앞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돌아섰죠. 그러자 남편은 일주일이 넘도록 망구석처럼 저희 집 앞을 지키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슬쩍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결국 일주일 후에 다시 예비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통장을 보여주자 어머님과 신하들이 흡족한 얼굴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일절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도 장사 초기 비용 때문에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집을 얻는 것도 살림을 마련하는 것도 거의 제가 해야 했네요. 물론 그 문제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얘기가 된 부분이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맞벌이하며 알뜰히 아끼면 금방 살림을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벌이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오가며 볼 때는 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항상 대기가 생기는 맛집이었거든요. 한데 막상 남편이 내놓은 돈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많이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돈을 못 벌어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종종거리며 장사만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 뒤,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매출 통장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남편의 수입의 대부분을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벌이가 신통치 않아서 생활비를 적게 내놓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지듯 말했네요. 인혁 씨, 이거 뭐야? 어머님한테 이 큰 돈을 매달 보내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또 미안해. 자기는 그 말밖에 할 줄 몰라. 미안하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자기 그동안 해도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식구들 생활비 대주느라 못 모은 거야. 아니야. 그동안도 보내긴 했지만 개업 초기 비용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는 못 보냈어. 그리고 그땐 둘째 누나가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둘째 누나가 지금은 일을 안 해? 아니, 큰 누나도 놀고 어머님들 일 안 하시잖아. 그런데 거기다 둘째까지? 그럼 그 집안 여자들은 모두 손 놓고 집에만 있는 거야? 어머님은 노령이시니 그렇다고 치고 누나들까지 왜 자기가 부양하는데? 예전에는 그렇다고 쳐. 이젠 자기도 가정이 있어. 근데 마누라한테 거짓말까지 치면서 본가 식구들만 챙기는 게 말이나 돼. 미안해. 계속은 아니고 둘째 누나가 공무원에 합격만 하면 그때는 누나가 공부를 한다고? 괜히 그만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게 서러웠나 봐. 이번 계약 끝나더니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 자기도 정식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거야. 누나가 자기 입으로 직접 공부한다고 말한 건 처음이야. 그래서 돈을 좀 더 보태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다. 난 왜 이리 자기 속만 썩이나 몰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랑 상의했어야지. 당신 혼자 다 알아서 하려면 뭐하러 결혼했어? 나 내일 어머님한테 가서 의논 좀 해야겠어. 그리고 다음날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이상하게 여기며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슨 일이야? 인혁이도 없이 혼자 왔어? 네,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제가 여태 몰랐는데 인혁 씨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 아들이 늙은엄이 용돈 주는 게 뭐 이상할 일이냐?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요. 버는 돈을 거의 다 들여서 사실 저희가 좀 빠듯해요. 어머님 용돈이야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형님들 생활비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건 좀 버거워서요. 형님들 혹시 일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누가 놀고 싶어서 노냐? 이혼해서 아직 마음도 못 잡은 애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란 말이야? 그리고 둘째는 여태 일하다가 이제 좀 공부해본다는 건데 동생이 그거 하나 뒷바라지 못해줘?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시애미한테 따지려고 달려온 거냐?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아이 낳을 생각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답답했어요. 형님들이랑 얘기 좀 해보려고 왔어요. 근데 어디들 가셨어요? 큰애야 저도 답답하니 어디 바람 쐬러 간 것 같고
둘째는 공부하러 갔겠지. 그런데 그때 두 시누이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가 그리 신났는지 웃음소리가 현관 밖에서도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아는 척을 했어요. 형님들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올케 왔구나. 혜연이 애가 공부한다고 책 좀 보러 가자고 해서 갔다가 장도 좀 보고. 어머님이 큰형님 우울하다고 걱정 많이 하시던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시네요. 나야 우울하지. 근데 얘가 하도 나가서 기분 좀 풀자고 해서. 제 말에 큰 시누이는 말끝을 흐리며 쇼핑백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충 봐도 서너 개가 넘어 보이고 모두 백화점 쇼핑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더니 둘째 시누이가 뾰로통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공부하려고 책 사러 갔다가 기분 전환 겸 쇼핑 좀 했어. 요즘 입을 게 통 없어서 말이야. 근데 올케는 혼자 무슨 일이야? 얘가 나한테 따지러 왔다. 지 남편한테 언제까지 생활비 탔을 거냐고.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더라. 시어머니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셨어요. 그러자 둘째 시누이가 언성을 높이며 저를 몰아세웠죠. 아니, 동생이 누나 공부하는 것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올케도 돈 벌잖아. 그 집은 둘이 다 벌고 우리는 세 식구가 다 일 못하고 있는 거 몰라? 그러니 버는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지. 가족이 뭐야? 조금 도와드리는 거면 당연히 해드리죠. 근데 인혁 씨, 저번 달에도 저한테 30만 원 줬어요. 버는 돈을 거의 다 여기로 보내니 저희들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웃긴다. 결혼할 때 통장 두둑한 거 우리가 다 봤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그 돈 끌어안고 뭐 하려 그래? 언니랑 내가 놀면 뭐 평생 놀아? 그거 몇 달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안 있고 어디 많이나 받으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열받진 않지. 꼴랑 우리 세 식구 풀칠하기도 모자라게 받아. 오늘 보니 쇼핑도 많이 하셨던데요. 집 앞에도 홈쇼핑에서 물건이 잔뜩 와 있던데. 형님, 인혁 씨 새벽부터 재료 준비하고 조미에 서서 음식 만들어요. 저도 손가락이 쑤시게 손님 마사지 하고요. 저희도 어렵게 버는 돈이에요. 그리고 인혁 씨는 그 돈을 거의 다 보내던데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당장 생활비를 끊기라도 하겠단 거야?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우리 새 모녀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 통보하러 온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형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들어보려고 온 거죠. 취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저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니까요. 핑계 한번 좋다. 계획은 무슨 계획? 언니는 시간이 약이고 나는 일단 공부를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지. 지금 당장 뭘 어쩌라고 이래. 공무원 공부가 많이 어렵다 보더라던데.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면서 해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나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아주 초를 치러 왔구나.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됐다. 뭘 이렇게 말이 많어. 네가 뭔데 온 가족을 가르치려 들어. 너 우리가 결혼할 때 뭐 해준 것도 없다고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냐.
아들이 누나랑 늙은 놈이 생활비 좀 대준 게 뭐 그리 큰일이야. 거기다 너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잘 벌잖아. 우리도 누울 자리를 보고 탈을 뻗은 거지. 네가 모아놓은 것도 좀 있고 잘 버니까 마음 편히 받은 거야. 그러니 잔말 말고 내 아들이 버는 건 다 보내라. 너희 두 식구야. 네가 버는 걸로 충분하잖니? 어머니, 큰형님도 일을 하셔야죠. 언제까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말대꾸를 따박따박해? 너 시엠이 무시하냐? 그게 아님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받은 거야? 더 큰 소리 내기 싫으니까 그만 가봐라. 그렇게 저는 본전도 못 찾고 쫓겨나다시피 시댁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랑 시내이들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더군요. 저는 화도 났지만 남편이 짠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남편만 혹사당했을 생각을 하니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주기로 했네요. 사실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도 했죠. 그래도 남편의 가족들인데 아예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큰 시내이도 마음을 잡고 둘째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어요. 두 사람은 좋은 소식은커녕 날벼락 같은 사고만 쳐댔네요. 어느 날 자고 있던 남편이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나갔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됐죠. 잠시 후 남편이 전화로 전해준 소식이 제 말문을 막아버렸답니다. 글쎄 둘째 시누이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겁니다. 그것도 술을 잔뜩 먹고 주차장에 있던 외제차를 3대나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달려가 보험사와 사고 처리를 했지만 피해 금액이 너무 컸네요. 결국 시누이는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큰 시누이까지 일을 저질렀습니다. 큰 시누이는 같이 일을 해보자는 친구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 사치를 끌었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건 사기였죠. 결국 미친 듯이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사치업자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냈다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더군요. 영문을 몰라서 묻는 저희에게 돌아오는 답은 황당했어요. 바로 큰 시누이가 남편의 자동차 등록증을 훔쳐내 담보로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졸지에 차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걸로는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것이었네요. 원금을 갚으려면 멀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댁 사람들에게 지쳐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와 어머님은 매일같이 찾아와 남편을 들볶았어요. 그러면서 큰 시누이는 대놓고 저를 원망하는 말까지 했죠. 올케가 생활비 못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돈 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보려고 한 거야. 이게 다 올케 때문이라니까. 둘째 혜원이도 압박감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 풀려다가 술 먹고 사고친 거잖아. 그러니 인혁이 네가 도와줘야지 어쩌니. 우리 좀 살려줘. 엄마 저러다 쓰러지시겠어. 남편은 그때부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삐쩍삐쩍 말라갔어요. 저러다 정말 사람 잡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또 지고 말았죠. 저는 통장에 남은 돈을 털어 둘째 시누이가 친 사고를 수습해 주었어요. 결혼 비용이 들어가느라 구상금을 다 갚고 나니
통장은 텅텅 비어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큰 시누이의 사채를 갚아주기 위해서는 전세를 빼고 시댁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었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됐으니 시댁 식구들도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저의 심각한 착각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집에서 판판히 놀면서도 살림은 엉망이었습니다. 종일 먹고 치우지도 않았죠. 결국 제가 일하고 들어가 청소하고 반찬까지 만들어야 했네요.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시집살이 5개월 만에 현기증을 느껴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듣게 된 임신성 빈혈이라는 말과 함께 저희 부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찾아와 준 건 너무 고맙고 기특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무턱대고 좋아할 수만은 없었네요. 빨리 좁은 시댁을 벗어나야 하는데 임신으로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척 좋아하더군요. 아이 소식을 듣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사실 나 빨리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 그런 말이 너무 염치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나 오늘부터 더 열심히 살게. 저는 어차피 생긴 아이인데 남편까지 어두운 얼굴이면 아이에게 미안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기뻐해주니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하지만 배가 불러오며 일을 계속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동료들과 사장님의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 사정을 아는 사장님은 저를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는 대조적이었죠. 하물며 남도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무심하더군요. 그런데 막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쯤에 배가 자주 뭉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저는 아들을 조산하고 말았네요. 아이는 고작 2kg가 조금 넘을 만큼 작았답니다. 그 작은 몸에 온갖 기구를 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와야 했던 거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데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 찾아왔어도 제 속을 뒤집었네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애 며칠 날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인취인지 뭔지 거기 들어가는 것도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참 너 가지가지 한다. 안 싸더니 부실했던 거 아니니? 그래.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조산하면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라더라. 왜 그랬어? 잘 좀 해보지. 아우, 이건 뭐 애가 태어난 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 우환이네, 우환. 그때 어머님과 큰 시누이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애가 태어났으면 축하해주고 사모한테 인사를 해야지.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두 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도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어. 내가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할 테니까.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이를 병원에 둔 채 혼자 태어나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모이를 유치게 가져다주며 면회를 가야 해서 산후조리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힘을 내서 자라주는 아이를 보며 저도 힘을 내야만 했죠.
남편은 정말 약속대로 장사를 끝내고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면서 아이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했네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 돈을 벌어 살림에 보태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이런 상황을 손 놓고 구경만 했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어요. 아들은 인큐베이터에서 100일을 맞고 다음 주에 퇴원했습니다. 의사 말이 조산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잠시 황달기가 있었던 것 말고는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네요. 저희 부부는 건강하게 견뎌준 아이에게 너무 고맙고 하늘에 감사했죠. 아이가 태어났으니 한시름을 덜게 된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물론 아이는 시댁 식구들이 봐줘야 할 상황이었고요. 어머니는 내키하지 않으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러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일을 새로 시작하기 하루 전 하늘이 무너질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남편이 야간 경비를 서다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병원에 도착했지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사는 간호사라고 하더군요.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도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던 남편의 얼굴이 선했죠.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그렇게 고생만 하던 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난 것이었어요. 남편은 아들이 너무 작고 안쓰럽다며 만지기도 아깝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황망하게 가버릴 줄 자신도 미처 몰랐겠죠. 저는 오열하다 까무러치기를 반복하며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잠을 치른 뒤 천근 같은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집 앞에는 낯이 익은 가방들이 나와 있더군요. 의아한 마음에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가 바뀐 건지 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이상한 마음에 다시 눌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어머님과 둘째 시누이가 아들을 안고 나왔어요. 다른 가족들은 먼저 돌아가고 저만 납골당에 남아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돌아왔거든요. 사실 처리할 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저 혼자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집에 먼저 돌아왔던 시어머니는 아이를 저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서방 잡아먹은 게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올 생각을 해? 당장 네 새끼 데리고 썩거지지 못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어린이를 데리고 어디 가라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애 하나 제대로 못 낳아서 서방 잡아놓고 무슨 말이 많아? 이제 인혁이도 없으니 우리도 먹고 살기니 막막해. 근데 이 좁은 집구석에서 애까지 어떻게 키우란 말이야? 네가 돈 벌어봤자 인혁이도 없는데 우리한테 주기나 하겠어? 거기다가 애한테 들어받는 돈이 또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네가 벌어봤자 애한테 다 들어가지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을 거야. 그러니 여기 들어올 생각 말고 네 새끼 데리고 나가. 그게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이다. 어머니, 제가 10년 넘게 모아놓은 돈 형님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다 들어가고 집도 날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나가라면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그러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둘째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옳게 돈 버는 재주 좋잖아.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애랑 열심히 살아봐. 그럼 10년 후에 다시 그 돈 다 모으게 될지 누가 알아? 그럼 열심히 해. 화이팅! 그렇게 저는 졸지에 집 없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을 저는 오르나이를 달래며 망부석처럼 서 있기만 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남편에만나 행복했던 순간은 정말 잠시였어요. 결혼 후에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야 했거든요.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즘 범죄 영화에 악인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저에게는 바로 시댁 식구들이 악인이었어요.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서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아이를 안고 짐 가방을 끌며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의 보조금으로 들어온 돈을 좀 챙겨놨다면 조금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귀신같이 챙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중에 있는 돈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일주일 정도 버틸 금액은 되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아이와 여간을 묻기 위해 근처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저희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무심코 돌아보다 깜짝 놀랐네요. 바로 막내 시누이가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저를 따라왔던 거예요. 막내 시누이는 일본에서 일하다가 오빠의 비보를 듣고 잠시 귀국했었거든요. 시누이는 놀란 저에게 조용히 봉투와 상자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결혼식에서 보고 다음 만남이 이런 상황일 줄 미처 몰랐네요. 아까 얘기하는 거 듣고 식구들이 언니한테 무슨 짓을 했나 알게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실 엄마랑 언니들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런 식구들 보기 싫어서 멀리 간 건데 오빠 혼자 너무 큰 짐을 지고 살았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요. 저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애 분유값을 보태줘요. 그리고 이건 집에 남아있던 오빠 유품이에요. 언니가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집에 있어봤자 누군가 버릴 게 뻔하잖아요. 저도 내일 다시 일본에 가야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요. 미안해요. 염치 없지만 우리 조카 잘 부탁할게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저런 사람들이랑 더 엮이지 않는 게 언니를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부디 몸조심하고 지난 일은 다 잊어요. 그리고 언니랑 아이만 생각해요. 두 사람 건강하길 진심으로 빌게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라 그런 막내 시누이의 마음이 너무 고맙더군요. 저는 그 응원에 힘을 내기로 마음먹고 근처 여관에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죠.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남편의 유품을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총각 때 쓰던 시계와 안경 같은 잡다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자 다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더군요. 그런데 한참 눈물을 닦아내던 저는 상자 바닥에 있는 작은 사진을 한 장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수달의 남편이 낯선 남녀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의 곁에는 다른 남자아이 2명도 함께 서 있더군요. 그런데 그 사진은 마치 단란한 가족사진처럼 보였어요.
사진 속 남자들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남편의 사망 신고를 위해 서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고이 닫아 내려놓고 여관을 나섰네요. 잠시 후 주민센터에 도착한 저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혹시 필요할지 몰라 사망신고 직전에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장 떼어놓기로 했죠. 직원이 그러는데 신고 후에는 서류 발급이 일정 기간 안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망신고 후에 남편의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 은행과 부동산 업무도 처리해야 했거든요. 그때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던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로 남편의 부모님 성함이 제가 알던 곳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두 분은 이미 고인이 되어 있었죠. 멀쩡히 어머님이 살아계신 상황에 그 서류를 보니 놀랄 수밖에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갑자기 아침에 본 사진이 떠올랐어요. 다른 가족 사이에서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촌 오빠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사정을 설명하며 부탁했네요. 처음에는 난감해하던 오빠도 어쩔 수 없이 제 부탁을 들어주더군요. 남편 서류에 등록된 가족들에 대해 알아봐주기로 한 겁니다. 물론 그 서류에서 형제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진 속 아이들이 틀림없이 남편의 형제라는 확신이 들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 사촌 오빠가 저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줬어요. 남편의 형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라고 하더군요. 제 느낌이 맞는다면 그 사람은 사진 속 아이들 중 한 명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단정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름을 말하고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며 후회를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상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라고요? 임인혁이요? 정말 그 사람의 아내 되시는 분이세요? 네. 제가 남편의 서류에서 모르는 분들을 발견했어요.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이 연락처를 알게 됐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에 대해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남자가 당장 만나자며 약속을 잡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바로 전화번호의 주인공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를 안고 약속 장소로 향하자 뜻밖에도 2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데 저는 상대가 누구인지 듣지 않고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바로 두 남자 모두 남편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진 속 아이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드렸던 이민혁 씨 안사람입니다. 전화 받으셨던 분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접니다. 제가 임준혁입니다. 이쪽은 저희 큰형 임민혁이에요. 저희는 혁자 돌림이거든요. 네. 사실 남편이랑 두 분이 찍은 사진을 봤어요. 어린 시절이지만 두 분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 사진 속 사람들 맞으시죠? 네. 저도 이때 찍은 다른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여기가 아마 놀이공원일 거예요.
저희 식구들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죠. 그런데 인혁이가 그렇게 가다니. 제일 막내인데 어쩌다가. 그러면서 노인시우를 불 켰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듣고만 있던 다른 남자분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재수씨 예상했겠지만 저희가 인혁이의 진짜 형제들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작은 집은 딸만 줄줄이 셋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유언으로 저희 형제 중 막내를 작은 집에 양자 보내라고 하셨어요.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집들이 꽤 있었나 봐요. 아들 없는 집의 형제들이 아들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인혁이랑 저희가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형제 사이니 자주 왕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던 거죠. 근데 몇 년 후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그 집에서 인혁이를 데리고 이사했어요. 그러더니 연락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작은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아서 할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질투하고 미워했었어요. 그렇다고 애를 데려가서 보지도 못하게 하다니. 너무했죠. 그런 말을 예전에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양자 보내는 거. 근데 서류에는 아직 예전 부모님이 계시던데. 원래 친양자 입양에 절차가 복잡하다네로. 그래서 애만 보내고 서류 정리는 미루다가 못한 거죠. 사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인혁이를 볼 수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보호자니까 인혁이 사는 곳은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 어머니가 친엄마 만나면 죽어버린다고 협박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몇 번 찾아가도 인혁이가 미안하다면서 부모님을 돌려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 여린 것이 키워준 부모를 배신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인혁 씨는 정말 그 집에서 고생만 했어요. 아들이라고 온갖 힘든 일만 도맡아 시켜놓고 친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다니. 인혁이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알았으면 저희라도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잘 산다는 말만 믿었어요. 평생 부모님 가슴에 한으로 남은 자식인데 그렇게 살다가 떠났다니. 저희가 너무 무심했네요. 죄송해요, 재수씨. 그러면서 큰아주버님 역시 눈물을 닦아냈죠. 그런 큰아주버님을 뒤로하고 둘째 아주버님이 서리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인혁이한테 남기신 겁니다. 저희가 더 빨리 찾아봤어야 하는 건데 바쁘다는 핑계로 늦어버렸네요. 다행히 우리 조카를 만나게 됐으니 이건 재수씨랑 조카 몫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서류를 열어보다 멍하니 벙벙해졌어요. 거기에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건물에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고 상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버님들이 모든 절차는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내저었어요. 그러려고 남편의 형제들을 만난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주버님들이 이끄는 대로 남편에게 남겨진 유산을 명의 이전받게 됐네요. 그게 바로 지금 저희가 사는 하남의 상가 건물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아이와 길바닥에 내쳐져 여간을 전전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친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건물의 1층에 피부관리실을 냈어요. 살림집은 3층에 차렸답니다. 출퇴근이 1분도 걸리지 않으니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면서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저는 아주버님들과 자주 왕래하며 감사함을 표하고 있어요. 형님들도 어찌나 정이 많고 좋은 분들이신지 저를 치근하게 여기며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더군요. 사실 아무리 부모님의 유언이라고 해도 두 사람이 재산을 다 꿀꺽해도 모를 일이잖아요. 저희 남편도 떠난 마당에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존경스럽게까지 한 인성이었죠. 한데 이런 친형제들과 비교되는 한 무리의 인간들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군지 예상하시겠죠? 바로 남편의 사촌 누나들이었어요. 저를 길바닥에 내치며 구박할 때는 언제고 당당하게 나타나서 이 침을 쓰겠다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들어보니 그 사이에 둘째 시누이가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 글쎄 유부남과 바람이나 상간녀 소송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내느라 짐을 내놨다고 했어요. 거기다 시어머님, 아니 이제 작은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남편의 작은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여 그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소식을 듣고 눈이 확 돌아서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일이었죠. 인두겁을 쓰고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예전에 그 어리숙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니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거절해버렸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러자 사돈 시누이들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돌아가더군요.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의 악인으로 남지 않도록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돕는 따뜻한 세상을 맛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앞으로 펼쳐질 아드님과 사연자님의 찬란한 인생이 기대되는 사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암독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고생했던 사연자님께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소원하며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